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깊이가 다른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인데요. 물가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4.2%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공포, 우려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4월 소비자 물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 하락하다. 전 세계 증시가 요새 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요, 경기 부양을 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죠.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 내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 초선들 임, 박, 노 이 가운데 최소 한 명은 낙마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무겁게 받아들인다. 수용을 시사했다. 제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초선 모임이죠. 더민초. 청와대에 강력 권고해야 한다. 집단 반발. 그래서 뭐 초선들이 반발, 뭐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일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했습니다. 기소. 불법 출금 수사 3차례 방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휴가 낸 이성윤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거취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일단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정부 지원 24년간 말뿐이었다. 24년간을 숫자를 센 거 보니까 여기 이 시작점이 1997년 육성 선언을 한 이후 24년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죠. 그러나 비메모리는 약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육성한다 했지만 말만 그렇다 이런 뜻이 되네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세계 점유율 10% 장담 그러나 3%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알아서 할 것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뭐 공장 승인의 반년, 기업 규제가 발목, 말만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닭겸 대표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타이틀이 잠깐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3일 목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초선의 반란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장관 후보자, 논란의 대상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초선들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최소한 한 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초선 반란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계급장된 설전. 여기도 어떤 한 정당인데요. 국민의힘입니다. 제1야당이죠. 지금 당대표를 뽑는 경선을 앞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중진, 그리고 소장파 간의 설전, 그리고 본인이 좀 더 나았다 이런 호소 이런 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장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키워드고요. 세 번째는요. 햄버거 안 돼.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서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만났는데 오찬 형식이 만났는데 햄버거 먹는 오찬이었어요. 그게 논란이 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당국이 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거리두기 완화입니다. 뭐 7월, 9월 얘기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할 때인가?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당 초선들 온라인 회의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내 지도부는 뉴스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파장, 충격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성역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장관 후보자 임명 뭐 이런 얘기니까요. 자, 그러자 당내 친문 주류 뭐 군사작전 하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었다. 뭐 이건 취재를 통해서 이런 목소리를 좀 전하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초재선 뒤에 송영길이 있다. 송영길 당대표 취임 이후에 약간 기존의 청와대와 그리고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7%가 논란 장관 임명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사진도 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뭐 목소리가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한 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우리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는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의 의견은 뭐 특정인을 한 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모은 더민초의 입장으로는 한 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명 이상. 야당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호는 희망의 경적을 울리면서 정상 궤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정쟁의 발목이 잡혀서 국정이 중단된 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 해결할 것을 함께 해결하는 통큰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을 볼모로 총리 후보자를 볼모로 하는 볼모 정치의 오기를 중단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민초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앞서서요,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을 당시 그 직후에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한다는 목소리 내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당내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잠시 초선들의 목소리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장관 인선권과 관련해서 다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현근택 전 상근 부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소수의원들 설명 들어보면은 뭐 2명, 뭐 1명 있는데 공통적으로 1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누굴 겨냥한 겁니까 지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어쨌든 이제 두 명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예. 임혜숙 과기부 후보자나 그다음에 박준영 후보자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혜숙 후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 임혜숙 그러냐면,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그 한 명일 일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본인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뭐 이 도자기 수입이 아니죠. 갖고 온 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들어보면 아마 뭐 그동안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논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들어보면 아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왜냐면 뭐 남편과 이렇게 뭐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예. 부장 전입도 있고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성만으로 그게 되겠느냐. 여성 예. 30% 장관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게 되겠느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임혜숙 후보의 가능성이 임혜숙 높지 후보자가 않나. 그 한 명의 대상인 뭐 제 것 개인적인 같다. 의견입니다. 네. 정무택 전 부위원장은 저 초선 의원들이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 네. 목소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생각이세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초선 의원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의정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어느 당이고 사실은 이제 뭔가 변화, 혁신, 개혁 부분들이 초선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정당이라는 게 그래야 살아 있는 거예요. 초선 의원들도 다 뭐 다선 의원들처럼 아유 지금은 뭐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냥 따라야 됩니다. 한다 그러면 변화, 혁신이 없잖아요. 예. 저는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또 내년 이번 어쨌든 보궐선거에서 예. 참패를 했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내년 대선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초선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고 예. 저는 뭐 어쨌든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이런 주장이잖아요. 요구일 네. 수도 있고요. 이게 관철될 걸로 보세요? 뭐 저는 어느 정도 관철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이 본인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예. 그제 이제 기자회견 때도 뭐 검증에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그래도 당 대표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거든요.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는 들으실 거다라고 보고 또 그게 또 옳은 방향으로 봅니다. 이 정도의 요구는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쨌든 내일 아마 내일 그 당 지도부랑 약속을 잡은 게 예. 뭐 아마 송부할 때 거의 잡은 거거든요. 월요일 날 할 때 잡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예. 당시에 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건강한 당청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당청 간의 갈등 예.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사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하는 거지만 또 예. 검증은 뭐 국회라든지 여론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과정이지 그런 것이 오히려 뭐 갈등이고 이게 뭐 분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당청 간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예. 또 그게 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전 부대변인께서 최근에 방송 들어서 우리 이 아침에 매일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말씀을 하신 아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 임기는 이제 끝나가는 예. 중이고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년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내년 대선 치르려면은 민심이라든지 이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보궐선거에서 보여줬잖아요. 보궐선거 참패했는데 그대로 간다? 그럼 내년 대선도 지는 거거든요. 당의 입장에서는 대선을 의식 안 할 수 없게 대선이란 결국은 예.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긴장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는 뭐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초선들이 낸 목소리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여당 81명 더민초의 난. 역시 여기도 뭐 난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송영길의 짐일까 힘이 될까. 짐이냐 힘이냐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송영길 리더십이다. 여당 초선들 지금 뭐 영상으로 들어보셨죠? 최소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청 관계 야당 반발 이어 부담이 드러났다. 그런데 초선 총대 맺어서 송영길 대표 힘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 힘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서 부담이 커질 거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어요. 자, 박찬환 교수님. 네. 분석이 좀 두 갈래로 나와 있어요. 박찬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먼저 첫 번째. 내일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떤 낙마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인가 하면 관철이 될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향후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 당내 혹시 굉장히 친문 색깔이 짙은 의원분들 그리고 그분들 여전히 주류라고 통하거든요. 이분들과의 어떤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건 두 번째 질문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대통령과 지도부 간담회가 있죠. 예. 그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분명히 할 말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선 뭐 의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예. 사실 내로남불 바꾸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의 목소리를 표출하지 않은 거는 예.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뭔가 당청의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제하고 있는 거지만 대통령과 만나면은 뭐 당내 분위기 여론, 특히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전달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우회적으로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한두 명 정도는 낙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할 거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도 사실은 여론을 좀 떠봤잖아요. 재송부를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긴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예. 강행해봐 그러고 여론을 떠봤더니 이게 민주당 내에서 먼저 반발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래 끌면은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면 생각했던 대로 한두 명 낙마는 불가피하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대통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 며칠 지났는데 청와대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배경 설명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세히 했거든요. 그걸 보고 사실 그 다음날 언론들은 이건 분명히 강행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그 재송부 한 게 예. 그 3명을 다 강행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재송부를 해놔야지. 예.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는 그 3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명 정도는 낙마시켜 나머지 2명은 인사 강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찍어가지고 재송부를 안 하고 누구는 하고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여론의 포화를 갖다가 한 사람으로 집중시키면서 나머지는 이 정도는 좀 넘어가 달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예. 뭐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그러면 건 마음속에는 아무튼 좀 저분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같이 그냥 다 보낸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래야지 거네요. 다른 인사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재송부 절차를 거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도 두 번째 질문. 송영길 대표 향후 당내 주류 세력과의 어떤 갈등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리더십을 확실히 세우는 건가? 저는 갈등이 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예. 통제 불가능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 초선 인터뷰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봤을 때 예. 굉장히 정제됐어요. 사실은 내부에서 논란이 더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명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2명 얘기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걸 줄여가지고 한 명 얘기하니까 뒤에서 2명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마지막에 들리던 말들. 예. 그만큼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의 갈등이 통제 상황까지는 저 돼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할 얘기하고 또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관련된 예.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청와대에 전달돼서 관철이 된다면은 저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갈등으로 치달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저는 나름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굳혀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뭐 당 지도부들과 같이 이제 오찬 간담회를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좀 알려질지 이게 아마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초선들과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엔 대선 주자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오늘은 이재명. 하나 빠졌네요. 그제는 이낙연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례대로. 최근에 당내 뭐 유력한 대선주라 꼽히는 세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굉장히 좀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뭐 과시 어떤 행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에 이겁니다. 초선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선의 양다리엔 이유가 있다. 양다리. 어떻게 보면 세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 빅3 포럼 겹치기 초선의 유형가 다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유형을 세 가지로 써놨어요. 첫째, 보험형.
눈도장 먼저, 결정은 나중에. 일단 누군지 잘 모르겠다. 누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눈도장 가서 인사는 하자. 그리고 결정은 나중에. 수긍형, 선배 의원 요청에 일단 다 참석. 여기는 약간 좀 의지는 좀 약한 거네요. 그냥 와달라니까 일단 다 가보자. 소신형, 마음을 못 정해 아예 다 불참. 아예 안 가시는 분도 많이 있답니다. 괜히 내가 가서 뭐 누구 사람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그냥 다 불참한답니다. 뭐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대와 공생 회원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국가적 과제들을 놓고 토론하고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한 뼘쯤 더 성장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화문 포럼은 그 이름처럼 국민을 위한 빛을 온 나라에 널리 전파하는 열린 소통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일에 함께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평화광장 필승, 필승, 필승. 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광장을 통해서 평소에 뵙지 못했지만 정말로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또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의원들이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누구한테 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이 기사는요. 조선들이 아직은 여기 저기 다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네. 만약에 대선 경적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일정 나오고 이제 아주 치열해지면은 초선 의원들도 마음을 정하겠죠. 그렇죠. 예, 그때 되면은 뭐 캠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정치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새 과시죠. 아직은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자들이 이재명 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선 한다고 본격적으로 선언은 안 했거든요. 예. 지금 새 과시 뭐 친노 어제도 친노 친문 뭐 이런 많이 예, 모였잖아요. 새 과시 하는데 이제 초선들이 여기저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니까 예. 다 자리를 빛내주러 다 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 다 가든가 아예 안 가든가 뭐 그렇죠. 그런다고 합니다. 뭐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음식으로 말하면 지금 웃기 비슷한 거죠. 모양을 포럼을 국회의원들이 몇 명 왔느냐 이게 새 과시에 좀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 지금은요 어떤 대선 주자가 행사를 열었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걸 모두 다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그럼요.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죠. 지금 뭐 줄은 아마 이재명 지사 줄이 제일 길 겁니다. 아마 광화문에서 서울역 정도 길이가 아마 벌써 섰을 거예요. 근거는 역시 지지율인가요? 그렇죠. 지지율이죠. 그 이낙연 의원은 줄이 조금 짧아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지지율이 약간 움직이니까 예. 줄이 조금 길어지려고 하는 것 같고 정세균 전 총리 줄은 아마 아직은 몇 명 안 쓴 것 같아요. 예, 지지율이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여기저기 뭐 가서 하는 건 좋은데 예. 자기 정치적인 소신이나 그 대선 후보의 비전 이런 거를 봐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선택해야지 여기저기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나중에 양쪽으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예. 아니 마키아벨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가 강대국 두 개가 갈등이 있을 때 양쪽 줄 서다가 나중에 양쪽한테 다 보복당한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소신 예. 이거를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앞서서도 이제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 내기였잖아요. 여기는 이와 달리 이제 초선 의원들은 대선 주자 관련해서는 아직은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미리 선언하신 분도 있고요. 준비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대충 숫자를 따져보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산법에 따라서 10명이 넘어서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하나 있었는데 먼저 그래프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는 뭐 한길 리서치예요. 먼저
나경원 전 의원, 이분은 여기에도 이제 이름이 등장했는데 꽤 앞섭니다. 지금 15%, 절대값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주자들 가운데서 1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오늘 좀 자리하고 계신데 여기 2등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13.1%, 2위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7.5, 김웅 의원, 최근에 목소리 좀 강하게 내죠. 그리고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세게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6.1%, 그리고 뭐 홍문표 의원 등등등 밑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나경원 전 의원, 뭐 그동안 이런 어떤 당내 경선 아니면 당 밖의 어떤 선거 때마다 이름이 단골로 올라가는 분이시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중진 의원입니다. 뭐 통상, 여기 올라갈 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초선인 김웅 의원이 각각 2등, 4등의 랭크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경험을 지적한 주호영 의원에게 이준석 젊은 층에 큰 상처 주는 겁니다. 왜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자리하고 계셔서 오늘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주호영, 뒷산만 다니면 에베레스트 못 간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에베레스트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동산만 올랐으니까 뭐 경험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자 이준석,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다. 아저씨라고 아주 그냥 일축을 합니다. 이게 뭐 등산 논쟁 뭐 이렇게 좀 소개되고 있어요, 최근에요. 청년 소선 의원들 날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영남대 수도권 대결이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구 대결로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김은혜 의원도 금주중 출마 결론을 낼 것이다. 지금 출마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초선들이 이 당의 미래를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네.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장을 위한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네.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예.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예.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당내 수많은 아직까지 저같이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실언에 가까운 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나 이런 걸 언급하기보다는 비전을 갖고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신임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려면은 단순히 패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과 경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젊은 정치인들한테 일반적인 그 격려일 수는 있어도 예. 우리 당이나 이 지금 현재 전국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전체를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개파다, 꼴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듣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너무 얌전하게 하더라, 세게 붙어라,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왜 내가 꼭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왜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그리고 파이팅 넘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신구 경쟁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리고 젊은 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젊은 피 중에 한 분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오늘 여기 나와 계세요. 지금 전 최고위원 타이틀인데 지금 당 대표 도전 얘기가 나오는데 당 대표 출마 선언 언제 하십니까? 그거 지금 마음 굳히신 겁니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좀 마음 굳혔고 이미 여론조사도 포함됐고 다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할 겁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그거는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후보 등록이 22일인가요? 그렇잖아요. 뭐 며칠 사이에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넘깁니까? 아니면 다음 주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론조사 1위에 등극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자신감을 좀 나타내 주셨어요.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조만간 한다. 출마 선언은. 그리고 굳혔다. 출마 결심 확실히. 자, 그럼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그 규칙은요. 여론조사는 30%만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70%는 당원들의 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만 높은데 당심, 이거는 좀 국회의원 경력이 많은 중진들이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여론조사 표에 보면요. 밑에 2%대로 지금 자리하고 계신 분 다 중진 의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수와는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선 중진들이 당을 이끌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당원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반복된 선거 패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의 표를 많이 끌고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결국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최적화된 선택이냐 이런 것들을 볼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다들 그런 어떤 비전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경험 얘기 계속 하실 수 있는데요. 경험 많으면 잘한다. 이 공식이 성립 안 한다는 게 뭐 당원들 사이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 같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재보선 이 이른바 이제 소장파들이 주도해서 승리를 이끈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장파로 꼽히는 게 이윤석 전 최고위원도 있고요. 김웅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꾸로 뭐 이제 인지도가 높아서 이득을 본다라고 할 거면은 사실 국회의원 5번 하는 동안 인지도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인지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을 5선이면 사실 언론에 나올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다들 영남 지역구에 계신 분들 특히 공천 다시 받는 것에 주력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업적이 안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의정 활동 많이 하셨는데 왜 인지도가 그렇습니까라고 지금 반문을 했어요. 자, 경선룰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당심,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70%, 여론조사가 30%가 섞여서 100%가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걸 좀 변경을 하자. 아무래도 여론조사 비율이 높여는 게 소장파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 경선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제가 제 SNS상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게 원래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어떤 입시제도 하에서도 사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비전이나 이런 것을 경쟁하면은 입시제도와 관계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경선을 지금 그대로 괜찮다? 그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대로 무조건 따를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하나도 낸 게 없습니다. 그럼 뭐 지금 그대로 일단 이게 원칙적인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보이네요. 당원들이 사실 당원들이 예를 들어 뭐 주호영 대표와 저희 관계를 상정했을 때 주호영보다 이준석을 싫어할 이유가 전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호사가들이 어떻게 예측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당대표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 여기 이윤석 전 최고위원도 있고요. 김웅 의원도 있고요. 김은혜 의원도 있고요. 등등등 이른바 소장파로 꼽히시는 분 이런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옵니다. 이 젊은 피 후보들이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모는 거죠. 소장파로.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단일화라는 것이요. 뭐 이렇게 단일화라는 걸 여론조사에서 하는 방식은 사실 시기적으로 쉽지 않고 저는 결국에는 뭐 언급된 후보들 중에서 만약에 충분한 뭐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제 3명 또는 4명 선에 컷오프를 할 거거든요. 그 컷오프 안에 포함되는 후보로 지지세가 몰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인위적인 단일화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구가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일자 컷오프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한 단일화는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소장파가 많이 이번에 출마를 하는 거는 컷오프 대상자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중진열도 상대 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전략적 측면도 있습니까? 뭐 초선이나 아니면 저 같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쟁에서 뭐 다선 의원들 분이
뭐 3명이든 4명이든 컷오프 안에 많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각자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김은혜 의원하고도 그렇고 김웅 의원하고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될 것이다. 그 컷오프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시네요.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평가입니다. 야당 젊은 피 돌풍이다. 그러면서 여기 막 이 사진이 있고요. 과거의 소장파로 꼽히신 분들 3분이 나와 있네요. 남원정 어게인인가. 남원정은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구. 과거의 소장파로 좀 이름을 날리셨던 분들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준석, 김웅, 나경원, 주호영과 뭐 비등비등하다.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소장파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뭐 기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미가 무엇인가? 개혁을 앞장선다. 과거 회기에 대응한다. 이러면서 뭐 원희룡, 정병국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원희룡 제주지사 지원 사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얘기를 좀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당내 개혁 그룹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또 특정 계파에 의한 어떤 배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에서 국가주의적인 그 계파주의적인 강경파에 의존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반성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대로 우리 젊은 의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이 나가는 동안 현구택 전 상금 부대변인께서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어요. 전 다른 정당, 경쟁 정당 상황인데 하실 말씀이 있다고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아마 이준석 최고가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아마 여론조사 비율이 뭐 5대5로 가면 좀 더 유리하겠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아마 이준석 최고가 당대표 되는 가장 좋은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경원, 이준석, 그다음에 주호영 셋이 이제 컷오프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이제 신구 구도가 1대2 구도가 되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컷오프를 4명 해서 만약에 김웅 의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표가 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김웅 의원과 이준석 최고가 뭐 단일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김웅 의원 경우는 단일화돼서 약간 열어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지지율이 아까 지지율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번째로 알고 있는데 처음보다 이 격차가 벌어졌어요. 이 2위와 3위 간에. 그리고 1, 2위는 좁혀졌고. 그러면 이제 양강 구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럼 이제 결국은 핵심은 이제 3명 올라가느냐 4명이 올라가느냐 중요한 거죠. 만약에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싸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준석 최고가. 당에서 좀 결정을 할 텐데 몇 명을 올릴지. 결국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발언 기회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되면 알겠습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지 않느냐라고. 자, 오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 뭐 패널로 자리하고 계셔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어요. 약간 인터뷰처럼 됐는데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 뭐 인터뷰인데요. 지금 당권 싸움하는 거 아니다. 정권 교체를 이끌 대표가 필요해서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선들 도전 바람직하지만 젊다고 문제 해결하지 못해. 아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까는 뭐 경륜이 다가 아니다 얘기인데 여기는 젊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대선 10개월밖에 안 남아서 원내대표 경험 살려 퀵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초선들 또 경험 얘기군요. 이건 또 초선들은 좀 부족하다. 당선 즉시 대선 프로그램 가동한다. 윤석열 들어올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떤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윤영권 전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 이 인터뷰 내용은. 뭐 맞는 얘기긴 맞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건너야 될 강이 탄핵의 강이거든요. 근데 영남이나 과거 정권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게 되면은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저 몸만 보고 마음은 아직도 저 탄핵 저쪽에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네.
몸만 살짝 오고 다른 건 짐은 가져가고 저 정신은 다 옛날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저는 뭐 이준석 최고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젊은 보수, 서민 보수, 예. 개혁 보수 이거로 다시 하려면은 과거 정치하고 좀 인연이 없고 또 영남 분들은 영남도 역차별 받으면 안 되긴 하지만 예. 이번만은 조금 참아주는 게 어떠냐? 원내 대표가 저 울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표 원내 대표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강 건넌 거야? 예, 지금 민주당은 저기 조국 강을 아직도 못 넘고 저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젊게 좀 치고 나가면 예. 저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물론 뭐 나이만 갖고 나이만 젊다고 해서 젊다고는 할 수 없죠. 예. 기득권을 얼만큼 타파하느냐 이런 정신을 가지는 건데 이준석 최고가 지금 36살이거든요. 예.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인가요? 그 36살에 그 총리 됐잖아요. 또 많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초선들이 저 움직이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역자하고 배신자하고는 달라요. 반역자는 기존 권위를 부수는 거고 예. 배신자는 신뢰나 의리 이런 걸 저버리는 거거든요. 반역자는 국가 큰 거를 위해서 예.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게 반역자고 배신자는 자기 거 챙기려고 등 돌리는 게 배신이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반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들 586들이 머리가 더 굳었잖아요. 그 사람들 좀 깨부시고 좀 치고 올라갔으면 그런 마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요 인터뷰 기사 요거 두 대목에 관해서 이준석 전 최고 이렇게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젊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경험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대선 10개월밖에 안 남았다. 퀵 서비스 필요할 때다. 요 두 대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전 최고요. 그 2030 시민 참여 유세단이라고 젊은 사람들 유세차에 올렸을 때요. 예. 그때 중진들 반대 심했습니다. 어. 예. 저 사람들 올려가지고 우리 뜻이랑 안 맞는 소리 하면 어떡하냐. 아. 이상한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 예. 사전에 검증했냐. 뭐 하던 애냐. 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새로운 거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선 분위기 띄우는 데는 오히려 그런 새로운 이벤트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요. 확 바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되면 소통 방식도 바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도 다를 것이고요. 예를 들어 청와대와 다투는 방식도 다를 겁니다. 여당 대표와 소통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요. 뭐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죠. 오히려 더 그래야 빨리 바꾼다. 없으니까 더 빨리 바꿔야 하기보다 빨리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이쪽 반대로 아주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게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 얘기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준석 전 최고가 먼저 들을 테니까 좀 짧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어요. 빨리 입당하고 싶다고. 그런데 김웅 의원 경우는 좀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 복당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홍준표 대표랑 저도 뭐 얼굴 붉히고 다툰 적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윤석열 안철수라는 두 분에게까지 대선의 문을 열겠다는 생각이면은 그분들은 실제로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도 했던 분도 있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시절에 얼마나 보수세력을 비판했습니까? 그런 이력이 있음에도 만약에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홍준표 대표는 굳이 따지면은 그 선거 때 비일비재한 공천 갈등 때문에 당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을 명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두 분은 영입 가능하고 홍준표 대표만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약간 사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원칙선에 봤을 땐 당연히 홍준표 대표의 복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당대표들 출정이 다 결정이 되고 경쟁 속에 이제 토론회가 진행하면 아마 토론 주제로 좀 치열하게 전개될 내용 같아요. 그때 한번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구택 전 상근 부대변인께는 요 관련 얘기.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리하다고 보세요? 땡큐냐 아니냐 묻는 것 같은데요. 별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번에는 아마 대선 후보가 됐지만 현재 뭐 지지율이나 당내 역학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다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당 뭐 대표를 다시 할 건 아니고 결국은 대선 나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준석 최고도 뭐 들어와도 상관없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영향력이거든요. 얼마나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 나가서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판을 흔들 정도로 예. 바람을 일으키겠냐라고 봤을 때 일단 한번 검증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나갔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복당하거나 말거나 제가 보기에 뭐 큰 이슈가 안 된다. 신경 안 쓴다. 아니, 사실은 유력한 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마 앞에 조영 대표 인터뷰도 보면 예. 윤석열을 영입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게 핵심 이슈지. 홍준표 대표가 뭐 복당할 거냐 말 거냐는 핵심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관심 없다라고 또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좀 이슈로 좀 다시 떠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 이달 말에 잡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자, 이슈가 여러 가지 그동안 좀 거론이 됐었어요. 전망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좀 정해진 걸로 보입니다. 자, 삼성과 모더나, SK와 노바백스, 미국에서 백신 동맹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 예정이다. 백신 문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백신 확보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의제로 떠올랐다는 거죠. 청와대 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역시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햄버거는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햄버거요. 정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에 이런 뜻을 전달했답니다. 햄버거 안 됩니다. 일본 총리처럼 20분 식사하고 햄버거 놓고 식사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실까요? 위에 있어요. 지난 4월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찬이죠, 형식은. 그런데 보시면 오찬식은 조촐합니다. 앞에 각자 햄버거 하나씩, 여기 좀 사진이 뚜렷하진 않은데 햄버거 하나씩. 굉장히 큰 햄버거긴 합니다. 하나씩 놓고 오찬을 한 겁니다. 이게 햄버거 오찬을 알려주면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됐죠. 자, 이거 스가 총리는 사실 이 햄버거 한 입도 입에 안 댔다고 그래요. 얘기만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모습에 사진 찍힌다면 청와대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우선 이슈는 백신 문제가 가장 관심사고요. 그리고 이건 의전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일본하고 이거 안 됩니다. 똑같은 모습 안 된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슈야 뭐 외교, 안보, 경제 할 얘기는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 가장 주목되는 거는 지금 백신 수급에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금 풀릴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국민들에게는 관심사일 겁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뭐 하반기 집단 면역, 그다음에 백신 수급에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공언을 해왔던 게 예.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모더나나 화이자의 이 원료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생산이 적체됐는데 그나마 그 생산되는 것도 미국이 다 독식해가지고 사실은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원료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생산을 갖다가 모더나도 그다음에 노바백스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생산 기지를 두려는 협의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이거를 미국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이제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한다. 이 그렇죠. 근데 이제 부분이거든요. 위탁 생산하면서 일정 양은 그 생산량이 그러면 이제 몇 배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일정 분야가 일정 퍼센트지가 공급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니까 우리가 확보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렇죠. 이전 생산량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백신 동맹이라고 불리우는 미국과의 그런 모습도 국민들에게 뭔가 이제 그동안에 K 방역은 잘했는데 K 백신은 왜 그러냐 이런 비난을 들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계기가 예. 됐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기대도 해보고 예.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제일 관심사고요. 햄버거 오찬 이번에 안 하겠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밥 안 먹는 게 낫죠.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죠. 그럴 악수도 바에는. 못할 거리에 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예. 쓰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저런 모습을 연출할 거면 차라리 식사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모습을 갖다가 진짜 일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 게 일하는 모습을 낫겠다는 보여주는 게 낫고 만약에 밥 먹는다 그러면 예. 정말로 사실 다 지금 백신 맞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도 맞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맞았고 수행하시는 분들 다 맞을 테니까 정말로 간단하게라도 정말로 웃으면서 서로 밥 먹는 그게 뭐 꼭 정찬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마스크 벗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또 할 수도 있는 얘기죠. 이 햄버거 오찬 사실 일본에서 당시에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망신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굴욕적이죠.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햄버거는 곤란합니다. 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정부가 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 앞서서요. 코로나 거리두기 그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확진 500명 이하 땐 5인 금지 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7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모든 학교 전면 등교 수업.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 시행. 계획을 미리 좀 공개한 거예요. 그러자 아니 지금 정부가 되레 낙관론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섣불리 방역 완화 때는 확진자 급증 우려가 있다. 7월 새 거리두기 이거 실효성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1,300명이 1차 접종을 마쳐도 항체 형성은 전 국민의 20%, 집단 면역과는 한참 멀다. 그런데 섣불리 몇 달 남았는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지적입니다. 변이 유행부터 막고 완화 정책을 펴야 된다. 순서가 있다. 이런 지적이죠. 이용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왜 이렇게 대책 없이 낙관적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엊그저께 기자회견하면서 코로나와의 싸움 끝이 보인다. 백신 확보 아주 잘 되고 있다 했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지금 제일 고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인내를 요구할 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백신 그 접종률이 1차 접종이 7.14%,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이 1.28%. 예.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다고 뭐 상반기에 1,300명 한다고 하더라도 20%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쪼고 더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융통성 있게 예를 들면 자영업이나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할 수 없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더 봐서 뭐 500명 이하면은 뭐 확 그 집합 금지 5인 이상 풀고 또 저 학교는 뭐 전면 등교 수업한다. 자꾸 낙관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지금 1년 이상 지금 참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리로 공원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낙관적인 얘기는 좋지만 더 좀 긴장을 할 때는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할 때다. 그리고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영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어떤 이런 입장 표명, 뭐 앞으로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좀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세요.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백신이 접종이 돼야지 그다음에 저런 완화가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좀 뭐랄까요? 뭔가 시간을 좀 뒀으면 좋겠다. 정부가 조금 너무 앞서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정부가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들이 오늘 좀 지적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어제 뭔가를 좀 밝혔습니다. 한강공원이죠? 여기서 금주를 하는 방안, 그러니까 술 못 먹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거 과잉이다, 아니다, 불가피하다.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요, 코로나19 방역 차원이다. 그래서 한강공원에서 술을 못 마시게 된다, 이런 설명했어요. 그럼 앞선 기사하고 좀 안 맞잖아요. 정부는 앞으로 좀 완화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한강변에서 숨진 대학생 그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최근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으니까 이거를 의식해서 아예 술 못 마시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의가 실려 있는데 불가피하다? 아니다. 이건 과잉이다. 오바다. 이런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검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 의대생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선 과량의 음주를 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왔던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음주라는 것을 사실 뭐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지금까지 저도 한강공원에 가끔 가보면요. 가볍게 맥주 한 캔 마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진짜 계속 앉아가지고 몇 시간째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단순한 약간 한잔 마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려고 저는 그냥 한 캔 사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저걸 저 같으면 한 달 마실 양을 그냥 한 번에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과도한 음주에 대해 가지고는 방역과 더불어 좀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과도한 음주인지 아닌지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필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한강공원에서 그것을 뭐 돗자리까지 펼쳐놓고 진짜 과도한 음주를 하는 그런 문화 자체는 좀 가족들도 많이 가는 공간이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가고 이런 공간인데 보기 안 좋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나도 서울시의 고민은 이해는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구택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맥주 한 잔 먹고 뭐 치킨 하나 먹는 건 관계 없죠. 근데 이제 많이 드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 그거를 잘 정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가보면은 뭐 새벽이나 가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다 모으는데 쓰레기가 진짜 산더미만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술 먹다가 그냥 남기고 간 분들이 많아서 굳이 공원에서까지 술을 마셔야 되냐 한강변에서. 왜냐하면 뭐 요즘 이제 물론 이제 술집에 못 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술을 많이 먹잖아요 어디 가서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굳이 공원에서까지 술 마시고 또 뭐 흥청거리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 쓰레기 또 항상 술이 또 문제입니다. 이번에 의대생뿐만 아니라 무슨 사건 사고가요 항상 술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남과 시비 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추행이라든지 항상 또 그게 술하고 연결이 돼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굳이 또 공원에서까지 술을 이렇게 마시게 할 필요는 저는 없고. 근데 이제 나라에서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냐 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등산객 술 지금 못 먹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과태료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게 먹어요. 숨어서 살짝 물통에다 넣어서 한 잔 먹고 그냥 안 먹은 거하고 입 싹 닫고 옛날처럼 술판 벌리고 이건 없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엄격하게 저는 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드니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야간 심야 시간에 음주를 공공장소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우리가 사실은 치맥이 관광객들에게 또 대명사잖아요. 뭐 낮에 한강변에서 맥주에다가 치맥 시켜 먹는 뭐 그런 그렇죠. 맛이 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사실은 관광 산업을 위해서도 또 국민들의 어떤 뭐 여가를 위해서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심야 시간에는 이것이 안전이라든지 범죄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텐트 못 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본다면 밤 10시 이후에 음주 이제 판매라든지 취사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부작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옛날에 12년도에 경포대수욕장에 음주를 금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 상인도 반대하고 관광객들도 그때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떠들던 고성방가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대니까 심야 시간에 음주를 제한하는 것 정도로 한다면 국민 여론도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주변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사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팔리는 게요. 그래서 뭐 일단 검토라는 정도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정구택 전 부대변인 변호사시니까 사실 이 한강변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대학생이 이 숨진 채 발견된 상태예요. 자, 이거 사실은 이게 핵심은 이게 사고인가 사건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심사거든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사진도 공개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제보와 사진들이 많이 됐고 공개도 됐는데 이게 어떤 사고인지 사건인지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진술의 모순을
이제 사진 공개된 거 보면 이제 그분들이 예. 새벽 2시쯤에 한 50분간 봤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진을 찍었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찍은 거잖아요. 아. 우리가 다른 사람 사진을 그냥 찍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물론 이제 뭐 훔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거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친구 사이에 뭔가 훔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도 이상하다.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 사진을 함부로 찍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찍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쪽이신 조금 이상한 분들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모든 관심들이 이제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번 주냐 뭐 다음 주냐 나올 것 같긴 그래서 한데. 언제입니까? 그 정확하게 부검 결과 나오는 그건 모르죠. 근데 아마 뭐 이번 주는 아니어도 다음 주 정도 나올 걸로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망의 원인은 어쨌든 물의 익사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거는 누군가 뭐 강제로 했느냐 아니면은 스스로 했느냐밖에 없는 사고인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과연 부검으로 밝힐 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뭐 흉기든 아니면 뭔가를 뭐 때렸다든지 쳤으면 모르겠지만 예. 그럼 이제 자국이 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직접 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했을 때도 뭔가 상처 있었지만 그게 직접 사망 원인이 아니라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그냥 단순히 밀었다. 근데 그게 부검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스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단순히 밀었는지 이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검으로 제가 보기에 이 원인, 그러니까 누가 원인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는지 그것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갈 수 있어서 예. 이 사건이 아마 굉장히 지금 목격자도 많고 뭐 CCTV는 보고 있겠지만 지금 예. 핵심은 어쨌든 새벽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행적이 그 A 씨라는 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고 예. CCTV나 아니면 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로도 모른다 그러면 이걸 예. 과연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예. 제가 보기에 아마 경찰이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은 경찰도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경찰에서도 기사로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진실이죠. 정확하게 무슨 일이 과연 있었던 것인가. 경찰이 그 부분만큼은 좀 정확하게 밝혀냈으면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억울하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뭐 최근에 이런 현상이 좀 있다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불멍, 물멍, 달멍. 돈 써가며 멍 때려요. 이 멍 때리라는 게 이게 시쳇말로 이게 이제 속어인데 이렇게 그냥 기사에 등장합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힐링을 위해 멍하고 있답니다. 뭔가를 보면서. 근데 그 영상이나 어떤 본 대상이 굉장히 단순한 거래요. 그러니까 장작불이 피어오르는 거, 물이 흘러내리는 거, 달이 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멍하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영상, 이런 종류의 영상인데 그냥 장작불 타오르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힐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하도 볼거리도 많은데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를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힐링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화관에선 모닥불 영상 틀어주는데 6,000원이랍니다. 들어갈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뭐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작년부터 집에 촛불 켜놓고 불멍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보시면은? 코로나 시대에 갈 데가 없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온 식구가 거실에 불 다 꺼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한 10분 정도 불멍을 하는 겁니까?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명상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데 예.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사실은 불멍이나 물멍 같은 거, 한강변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예. 돈이 안 들어가면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예. 운동이 좋잖아요. 근데 이건 예. 돈 들어갑니다. 개인 PT 받는 분도 있었고 또 잠 자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근데 잠은 수면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천억이 넘습니다. 1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돈을 쓰는데 돈 들어가는 것 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는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또는 한강변에서 또 극장에서 이렇게 불멍, 물멍, 달멍 하고 있으면 개인들의
이 생각, 잡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박시환 교수께서는 직접 집에서 가정에서 불멍을 하신다 그래요. 촛불을 켜놓고 그걸 좀 한참 좀 바라보신다고. 그럼 뭔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 뭐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의 말씀을 소개해놨는데 여기 좀 아랫부분에 보겠습니다. 불멍같이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명상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 멍 때리기가 유행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여기도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하셨어요. 다만 멍 때리며 휴식을 취한다고 직면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건 그냥 잠시 쉬는 거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과 멍 때리는 시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이게. 현실을 회피해서는 또 안 된다. 그건 그거대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분석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나라박 소식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공격 강도 높일 것이다. 하마스 확전 준비돼 있다. 전면전 치닫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사진은요. 무너지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건물, 여기가 뭐 주거용 건물인데 그냥 통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쓰러지는 장면이 지금 찍혀 있죠.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건물이. 그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여기는 불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도시인데요.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갖고 지금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13층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뭐 하마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 눈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용거 대표님. 예. 여기 보면 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했는데 이거 매번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거 매일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뭐 거의 적대적인 그 공격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장관이 한국 이스라엘 FTA 관련해서 왔다가 그냥 바로 귀국했잖아요. 저 아마 국제적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지금 원자재 값이 지금 상당히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인플레 때문에. 저런 전쟁들이 또 촉발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게 비극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